자, 여러분들, 우리 AFK 부동산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설계는 여러분들 모듈 1에 있는 과목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재무 설계 개론, 그리고 은퇴 설계, 뭐 상속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좀 접하고 그 내용이 뭐 깊이는 있지만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부동산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먹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설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애먹는 과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나오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은 아예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 출제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면서 전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체계를 잡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1페이지 여러분들 차례를 보도록 하죠. 우리 1장 부동산 설계 2회부터 해서 저 뒤에 우리 제6장 부동산 투자까지 이제 총 6개 챕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어느 부분이 뭐 많이 나오고 어느 부분이 적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뭐 1장 부분이 가장 좀 적게 나온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처음 이제 학습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1장 부분부터 차례대로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2장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분들 경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투자 쪽인 거죠. 경제학적인 개념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한 분야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가구죠. 가구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실물 자산이 보유하는 비중이 부동산과 실물 자산, 전체 자산 중에서 뭐 70%를 넘는다, 뭐 이런 통계치가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경제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바로 2장이에요. 그래서 2장 부분은 여러분들 다른 여타 금융 자격증이라든지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3장은 여러분들 부동산의 이제 가치평가라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가치평가가 이제 시가로 평가가 되죠.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가 우리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제3장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설계사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4장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4장과 5장.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 관계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4장 부동산의 권리 및 거래라는 거예요. 사법적인 관계죠. 민사와 관련된 부분들. 자, 그거에 비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의 영토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법적인 관계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5장 부분이죠. 5장 부동산의 정책 및 공법. 상당히 그래서 법률 관계가 복잡한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조금 난해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장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실제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보다는 뭐 약간 좀 깊이는 있죠. 법률 관계에서. 그래서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5장 부동산 공법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숙지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6장 여러분들 부동산도 하나의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뭐 주택에 투자한다, 아니면 상가에 투자한다, 뭐 토지에 투자한다, 아니면 투자할 때 뭐 경매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저가로 구매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투자할 때 내가 직접 투자도 하지만은 간접 투자도 한다. 그죠? 간접 투자의 방법은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액의 자금이 이제 소요되다 보니까 내가 투자할 때, 그죠? 대출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들을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제6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어렵기는 하지만 또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25문제 중에서 뭐 최소한 23문제, 4문제 이 정도를 우리 이제 압축해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절 부동산 설계와 산업. 자, 우리 부동산 설계, 재무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부동산 설계도 마찬가지 프로세스예요. 자, 우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뭔가요? 개인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재무 설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법인 재무 설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개인이에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이 프로세스를 접목시키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꿈꾸고 있는 개인들, 즉 고객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관련된 어떻게 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는 처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부동산 설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 그쵸?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하죠. 그리고 뭔가 부동산의 가치평가라는 부분들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라는 부분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그 실물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재무설계사, 이 설계의 초점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 즉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어찌 보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쵸,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밑으로 와서 보시죠, 여러분들. 가번 부동산 설계 개요. 자, 우리 재무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일반적인 재무설계. 자, 재무설계는 간단히 말해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자, 또한 여기에서 재무적 측면의 목표는 단순히 수익의 극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재무적 자산의 개인 고유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만, 물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끊임없는 자기 탐색의 과정이며 중요한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의 공통분모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중요한 것.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여야지 터무니없는 목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고객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죠? 은연중에 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는 있어요. 내포하고는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목표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재무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죠? 현실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바로 이제 재무설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10페이지 그림 1-1 재무설계의 목표와 초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지금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 그림이 있어요. 그림. 가치와 자본이라는 게 있죠. 가치라는 것은 꿈이에요. 꿈도 여러분들 실현 가능한 꿈이 있고 실현 못하는 그런 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치들 중에서 우리 재무설계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본 내에서 그죠? 우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의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중간 그죠?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무설계의 목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설계의 초점은 뭐냐?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노후준비 마련, 사업자금 마련, 주택 마련, 다 가능해요. 하나씩만 보면은. 그죠? 그런데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통제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통제 가능한 것들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의 초점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찌 보면은 좀 이제 철학적인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히 좀 단순한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뭐 이런 그림들을 해석하는 문제까지 출제되지는 않을 거니까 이 정도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그림 바로 밑에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만이 갖는 특성에 기초하면서 재무설계의 본질, 즉 개인적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활동, 그리고 숨겨진 수익과 비용을 드러내는 활동, 중요한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결합하는 활동 등이 연계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재무설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고객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들 재무설계 개론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그런 목표,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흔히 숨겨진 비용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성숙비용과 대기비용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내가 10억에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뭔가 수익이 창출되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내가 식당을 하나 오픈한다라고 해도, 그쵸? 10억 주고 10억에 들여가지고 식당을 오픈한다고 해도 이게 수익으로 창출하려면은 일정 부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단골들도 확보해야 되고요. 주변에 입소문도 나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라는 게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상권들이라는 게 형성되고 하다 보면은 일정한 성숙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할 때는 단순하게 투자 금액만 보지 말고 기간도 보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비용과 대기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는 한 지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원가가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부동산 개발 초기에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왜 부동산 설계라는 것이 과목으로 나왔냐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그 가계 자산 중에서요, 우리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만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주택 이외에 실물 자산까지 다 포함하면 여러분들 71%가 넘는다라고 통계치가 나와요. 뭐 매년 이 통계치는 조금 낮아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어르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들이 상당히 높았지만은 지금 젊으신 분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은 부동산에 대한 그 애착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왕성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계의 자산 구성 비율이 조금 바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과목으로 우리는 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11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번 부동산 설계의 의사결정. 자, 우리 부동산 설계. 자,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우리 표 1-1을 보니까 의사결정 틀이라고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요 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뭔가요? 취득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 당연한 거죠. 내가 부동산이 없어요. 내가 뭐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상가 건물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살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거 고민해요? 이 현재의 시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상권의 형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주변에 이 상권의 수요가 충분히 충만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할 것인지 보유할 때는 여러분들 현재 상태로 그대로 보유해서 누구한테 뭐 임대를 낸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한다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뭐 구조적으로 약간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돈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의사결정들.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 비용을 들였는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헛된 돈이었다. 뭐 이런 의사결정들 여러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처분할 것인가. 그렇죠? 이거 우리 여러분들 상속설계에서도 공부했을 거예요. 상속설계, 가업 승계와 관련된 부분들. 이 가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가업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처분, 매각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뭐 암기 사항이 아니죠. 암기 사항이 아니고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의사결정들이 아주 단순하게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12페이지 가서 보죠. 자, 3번 재무설계사의 역할 보죠. 재무설계사는 여러분들 뭐예요? 설계 전문가죠. 설계.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설계 전문가예요. 그래서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즉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양괄호 3번 재무설계사의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 자, 재무설계는 그 과정이 투자 주체인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이러한 관점은 그동안 부동산 자산이라는 투자 객체에 맞춰진 상황의 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 나와요. 즉 뭐예요? 개인에게 맞춰준다. 우리 설계 쪽은.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부동산의 문제를 정의하고 종합해서 이에 맞는 부동산 설계의 진행을 재무설계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이죠, 여러분들. 자, 부동산 분야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먼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와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역량도 중요하다. 자, 코디네이터의 역할. 그래서 고객의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가 바로 재무설계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 두세 줄 계속적으로. 자, 또 보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 또는 투자와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적절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판단력이 요구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네요.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설계사가 부동산 설계에 요구되는 역량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중간에 박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총 7개의 점이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점으로 우리는 기술이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고객의 재무 목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재무설계사의 공통적인 역량이에요.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따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나와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이 어떻게 파급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뭐 이해를 완벽하게 못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쵸? 다른 우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과 잘 협업해서 고객의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행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당연하죠. 부동산 상품 어디에 투자할지. 그렇죠? 그리고 고객의 재무 목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항상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왜 분산 투자하죠? 위험 관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른 전문가와 우리 유대 관계를 갖는 능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점이. 자, 다음 여러분들 나본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그렇게 등장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순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무설계 개론에서 공부한 1단계부터 우리 6단계 어떻게 공부했죠?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 평가, 제안, 그리고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6단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설계와 관련된, 6단계와 관련된 부분은 보죠, 여러분들. 고객과의 관계 정립, 1단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재무설계 개론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재무설계사의 역량을,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그쵸? 그리고, 그 고객의, 추구하는 바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게 바로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죠. 자, 1단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2단계는 뭐죠? 우리가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정보 수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암기 아닌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이렇게 공부하세요.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은 세부적인 2-1단계, 2-2단계, 2-3단계로 구분되는데 2-1단계가 이제 목표 설정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가 2-2단계가 정량적 정보, 2-3단계가 정성적 정보. 여러분들 윤리 공부할 때, 그쵸? 요런 것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이제 목표 파악한다. 그죠?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자, 위험 수용 성향과 투자 능력을 파악한다. 그쵸? 우리가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객이 위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 위험 회피형이냐, 아니면 위험 추구형이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가 목표가 고객은 부동산 투자에서 50% 수익을 내고 싶대요.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설정이에요. 설정. 요구 수익률을 설정한다. 터무니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각종 재무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3단계 이제 분석 평가합니다. 분석 평가. 자, 우리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객이 생각하는 재무적인 목표, 즉 부동산과 관련된 목표를 50% 달성하고 싶대요. 상가 투자에서. 그죠? 정보를 보니까 충분하게 자본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대출로 가능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50%가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고객하고 나와의 관계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시장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으로서 얻게 되는 수익률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단계 보시니까 고객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다, 이제 환경을 분석한다, 시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의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이런 요구 수익률이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 수익률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 50% 터무니없습니다.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했을 때 7%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7%로 이렇게 합의해서 조정 결정하시죠.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가 몇 단계라고요? 3단계라고요. 3단계. 자, 우리 단계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계를 구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프로세스 단계를 묻는 문제 뭐 가나 다라 마바 그래서 순서대로 단계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이런 말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있다. 조정. 자,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게 3단계인지 2단계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아셨죠? 자, 우리 4단계 우리가 부동산 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그렇죠? 4단계. 좀 전에 봤어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 트리.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들 하죠. 자, 그러면은 제안할 때도 여러분들 제안할 때도 뭐 취득하시죠 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처분하시오 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토사항과 관련된 부분 보죠. 검토사항. 자, 우리 언제 할 건지 시기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이거는 내가 취득하려고 하면은.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하나만 투자하면 안 되죠. 분산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시기가 바로 4단계다라는 거죠. 4단계. 자, 그래서 4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뭐예요? 검토할 사항. 자, 투자 시기. 그리고 자금 조달.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앞글자만 딴 거예요, 여러분들. 앞글자만 딴 거예요. 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은 취득할지, 그리고 매도할지, 보유할지, 개발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여러분들 모니터링 합니다. 자, 우리 모니터링. 자, 우리 6단계로 한번 가서 볼까요? 5단계 지나고 우리가 6단계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된 법률이 또 바뀌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 검토하고 그렇죠? 검토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모니터하는 단계예요. 모니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면은
프로세서에서 재무설계 개론에서도 공부했겠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요 4단계 검토하는 사항과 6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우리 4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결국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6단계에서 우리가 모니터링 검토하는 사항은 뭡니까?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수락해서 이제 실행에 옮긴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고 있을 때 고객이 생각하는 목표라든지 이런 우리가 분석,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지 수익이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재무설계 개론에서도 공부했겠지만은 여러분들 비교,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설계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뭐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뭐 충분할 걸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몇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3페이지 밑으로 오셔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 관리 프로세스, 뭐 투자 관리라고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어떤 순서대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 14페이지 여러분들 그림 1-3이 나와 있어요. 총 몇 단계예요? 10단계, 10단계. 자, 이걸 암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 1단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 제한, 환경을 확인한다. 투자 철학, 투자 관리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5단계가 투자 목표를 설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시험 문제로 바로 이 일반적인 투자와 관련된 투자 관리 프로세스를 시험 문제 출제를 과감하게 출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립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학문으로서 다 받아들여진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프로세스는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정한 거기 밑에 출처가 나와 있죠. 그 학자 이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썼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떡하니 출제한다. 이거는 잘못된 출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들 8단계를 보니까요. 투자 지침서를 우리가 작성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투자 지침서. 이거는 여러분들 모듈 2에서 투자 설계 공부를 하실 때 투자 지침서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객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몇 프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몇 프로 투자하고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한다. 이런 논의들 다 돼 있은 후에 투자하겠죠. 그리고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이 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투자했을 때 환경이 변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객하고 합의한 그런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 문서를 책임하기까지, 그죠? 책임까지 다 설정을 해놓고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게 맞아요.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게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해서 처분하고 다른 데 취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 그런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제 지침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침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실행한다. 드디어 투자하네요. 드디어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투자 언제 해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중에서 9단계에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죠? 그냥 즉흥적으로 함부로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그죠? 왜 투자하는지 투자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투자했을 때 향후에 잘못될 것들을 다 미연에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투자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심조심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 물론 여러분들 주가가 높은 주가도 있지만은 싼 거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에 큰 손실이 안 날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잘못됐을 때는 돌이키지 못할 거액의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돌다리도 계속 두들기면서 투자를 실행해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걸로 보이네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암기사항도 아니고요.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15페이지 가서 볼게요. 자, 우리 15페이지 부동산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끝에 단어가 업이에요. 업.
업이란 얘기는 뭐예요? 돈벌이를 한다라는 거죠. 돈벌이. 자,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돈벌이와 관련된, 중에서, 돈벌이 말고도, 우리 그 표 1-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럼 부동산 산업이 뭐고, 부동산 활동이 뭐냐?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상당히 처음에 접근할 때 좀, 어려워요. 또 그 말인 것 같은데, 그죠? 부동산이 활동한대요. 활동. 자, 부동산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부동산은 안 움직입니다. 부동산은 안 움직여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활동한대요. 활동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자,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이 부동산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한대요. 뭐예요? 취득하고 처분하고 뭐 개발하고 투자하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가치평가도 하고 중개도 해주고 이런 활동들 이거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동산에 사람의 입김 행동이 들어간다. 뭔가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그런 목적들을 봤을 때 그렇죠? 내가 개인이 모든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전문 활동이라는 게 있죠. 이 전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업으로 하는 거. 전문 활동, 업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전문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소유, 거래, 정책 활동. 정책도 보니까 괄호 열고 뭐래요? 수동적 의미래요. 일단 정책부터 보죠, 여러분들. 수동적 의미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사용권에 관한 정책, 소유에 관한 정책, 거래에 관한 정책.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임대 좀 내줘야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팔아야지. 그쵸? 이거 좀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그냥 그대로, 내가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의사결정들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정책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수동적 정책 이렇게 얘기해요. 수동적 정책.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거기 위에 박스를 보니까 칸에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취득 처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거래업이다, 소유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문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업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업. 즉 업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돈을 번다라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입지 선정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관리 중개 그리고 쭉 내려서 감정 평가. 그렇죠? 부동산 금융, 부동산 보험, 부동산 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능동적인 정책 이런 말 나오죠. 능동적인 정책인데 능동적 정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우리가 월급 받죠. 월급은 이제 세비라고 하는데 월급 받아요. 업이에요. 업. 정치인. 업.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뭐 입법, 입안,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개업 그리고 감정평가업. 자,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한다. 이해됐나요? 자, 우리 타인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중개라든지 감정평가로 해서 내가 수입을 얻는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뿌듯하고 돈도 되지만은 엄청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상당히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남의 돈 뭐 쉽게 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적인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속이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이 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전문활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활동과 전문활동을 좀 구분 정도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16페이지에 메뉴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영역 구분의 기준은 하나의 업으로 성립되는 전문가 영역이 전문활동 우리 분야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활동 분야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한 6줄에 걸쳐서 나온 것들은 부동산이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런 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예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윤리의식이 더더욱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교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부동산 산업의 위상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거 뭐 돈을 번다는 얘기죠. 자, 보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업종 분류된 부동산 산업은 아래 표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표를 잠깐 볼게요. 표가 여러분들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임대 공급업. 공급업. 자, 우리 부동산 임대도 있고요. 부동산 개발 공급업도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련된 우리 서비스업에서 부동산 관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개, 감정평가 이런 것도 있죠. 등, 그죠? 등.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오른쪽 페이지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한 10줄에 걸쳐가지고 쭉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국산업분류표상 이게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호텔을 하나 줬네요. 호텔을. 내가 호텔을 여러분들 신축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개발. 이해됐나요? 자, 개발했으면은 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호텔을 임대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 그렇죠? 공급. 이해됐죠? 이해됐죠? 아니면 임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처분했어요. 분양이라고 하죠. 분양. 뭔가요? 공급업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업.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호텔을 신축 개발해가지고 내가 호텔을 직접 운영합니다. 운영. 자, 이건 부동산업인가요? 부동산업?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건 뭐예요? 나는 지금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숙박업. 이건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행위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업으로 볼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볼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나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우측 페이지에 이러면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1절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뭐 설계와 관련된 부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 설계는 여러분들 부동산에 초점을 두는 일반적인 그런 업, 그쵸? 전문 활동의 업이 아니고 개인의 목표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 6단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죠? 우리가 요구 수익률의 설정하고 요구 수익률의 조정 결정이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말장난 문제 대비용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2절 여러분들 부동산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좀 간단한 것만 좀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간단한 것만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의 이해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줄부터 장황하게 영어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우리 영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끝에 보겠습니다. estate. 자, 그게 여러분들 에스테이트는 재산권, 부동산권, 유산 등을 의미하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을 뜻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이익을 뜻한다. 무슨 권리 에스테이트. 그렇죠? 요렇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얼 에스테이트 볼게요. 앞에 리얼이 붙었네요. 그죠? 리얼 에스테이트.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물리적 토지 및 그 구축물 여러분들. 즉 이거는 권리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리얼은 뭐 실제죠, 실제. 그죠? 실물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권리도 있고 실물도 있고 형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자, 또한 거기 다음에 있죠. 리얼 프로퍼티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익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리얼 프로퍼티.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외국에서 쓰는 용어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부동산은 권리, 권익도 있지만은 뭐예요? 실체, 실물인 부동산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많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부동산의 우리 개념에서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개념. 자, 이거는 뭐예요? 리얼 에스테이트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 눈으로 보이는, 그렇죠? 우리가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남향이다, 북향이다, 기울어졌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도로에 접해 있다, 아니면 이면도로에 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보는 게 바로 이제 물리적 의미의 이제 부동산인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또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할 때 하나의 생산 원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부동산을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내 재산, 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은 투자 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의미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경제적 의미로 부동산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등에 초점을 둬서 바라보는 거다. 돈벌이 수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자, 이렇게 물리적 의미, 경제적 의미, 뭐 이렇게 보는데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을 봐요. 법률적. 명확하거든요. 법률은. 그렇죠? 법률은. 자, 그래서 국가의 경제 기반이 되는 공공재료소의 규제 대상이 되며, 자, 권리 주체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의 공유재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토. 그렇죠? 국가의 요소 중에 영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성격이 있다. 즉 공법관계에서도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재산인 거죠. 자, 우리 헌법 23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사적 재산의 침해가 있으면 안 돼요. 침해가 있을 거면은 우리가 공공적인 필요에 의한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법률에 근거를 해서 침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적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사법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이 법률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뒤에 우리가 4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는 5장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는 부동산의 개념을 볼 거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볼 거니까 자, 우리 나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이제 정확한 개념을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은 여러분들 일단 사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이제 민법에서 이제 규율합니다. 민법 99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래요. 어찌 보면은 우리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 즉 실물로서의 부동산을 바라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주 심플하게 본 거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민법 99조 2조에서는 여러분들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지 및 정착물, 아주 그냥 짧은, 아주 간단한 의미로 부동산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자, 그런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광해의 부동산이에요. 광해의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더하기, 더 확대되겠죠? 자,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건 뭐냐? 자, 우리 협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은 여러분들 토지 및 그 정착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토지 등기. 그렇죠? 건물 등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여러분들 관리 관리하는데 우리 등기로 통해서 관리를 해요. 등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동산은 동산이지만 공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런 우리 동산들도 함께 묶어서 전체가 광해 부동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취득하신 분들 자동차
선박이라는 것은 다 등록이 되거든요.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운행수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등록돼요. 그리고 광업권, 광업재단, 어업권, 어업재단. 자, 요런 부분들이 바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일정 여러분들, 뭐, 임목에 관한 법률상 일정의 우리 나무들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 등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 자, 이렇게 등기 등록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되는 것들을 우리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협의회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을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는 광해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단 이제 협의회부동산을 먼저 볼 건데요. 토지. 일단 토지를 먼저 볼 거예요. 토지. 자, 토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평지죠 일단.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상, 하 일정 부분에 소유권의 영역을 미치죠? 근데 뭐 우주권까지 올라갈 거는 아니고요. 지구 반대편까지 내려갈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에 우리는 미친다. 뭐 이렇게 재산권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물 정도, 물 파는 거, 그렇죠? 요 정도는 소유권의 범위로 봅니다. 근데 한참 파다 보면은 뭔가 광물이 나오겠죠? 광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유로 봐요. 광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죠? 땅을 계속 파보세요. 한참 100m, 200m, 1km 파보세요. 광물 나옵니다. 이건 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물은 자기 거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우물 팔 때도 함부로 못 파요. 다 관할 관청에 다 우리 허가를 받은 다음에 파야 돼요. 환경 보호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가 토지의 우리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19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 여러분들 정착물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정착물은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 말고 정착물은 이런 게 있죠.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죠. 토지랑 별개로 거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다른 부동산인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은 소유자가 이제 한 명 같은 사람으로 다 되어 있지만은 다른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 말고도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농작물. 그렇죠? 농작물도 따로 거래되죠. 토지에 붙어 있지만. 농작물과 비슷한 거 아직 따지 않은 사과, 배. 그죠?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죠. 과일들. 자, 이런 것들 따로따로 거래 다 됩니다, 여러분들. 따로따로. 그리고 토지에 붙어 있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나무 있죠. 나무. 그죠? 수목. 자, 우리 나무도 따로따로 거래되잖아요.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게 아니고. 이해됐나요? 자, 이거는 등기된 게 아니고 명인 방법을 갖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는 아니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들은 우리 따로 거래되는 그런 우리가 정착물이다. 그거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부합된 정착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장, 다리,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았다. 뭐 이런 것들. 따로따로 여러분들 거래되는 게 아니고 토지 거래되면 토지 팔면은 그것까지 함께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따로 팔 수는 없어요. 따로 팔았다는 얘기는 그건 부동산이 아닌 거죠. 재화로서 물건으로 파는 거예요. 그 물건, 동산 이외에 부동산으로 보는 것들은 우리가 토지랑 함께 거래된다라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과 합쳐지면은 드디어 이제 광해 부동산이라고 됐죠. 그러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자, 하단으로 내려가셔가지고 20페이지 여러분들 그림 1-4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 보죠. 자, 뭐예요?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기, 광업재단, 그쵸?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임목, 등기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가 뭐 요 정도예요. 모든 선박이에요? 아니면 20톤이 넘어야 돼요? 그쵸? 선박은 선박인데, 20톤 이상의 선박이어야 된다. 제한이 있다, 선박은.
자, 그리고 뭐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자, 영업권. 영업권은 그러면 의제 부동산에 해당되느냐?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영업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자, 우리 임목에 등기된 임목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임목이에요. 자, 우리 좀 전에 봤죠, 여러분들.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거는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된 임목은요. 등기된 임목은 토지에 정착된, 그쵸? 정착물로 보는 게 아니고 준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등기되면 우리가 준부동산으로, 등기 안 되면은, 그쵸? 우리 협의의 부동산으로. 이해됐나요? 자, 이런 것들 아주 세세하지만 여러분들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에 이제 구분 기준에서, 우리가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만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복잡한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페이지. 자, 우리 이제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동산하고의 차이점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을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